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년 중 마지막 달 12월 이맘때가 되면 지나간 11개월간 뭘 했나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삼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12월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달로 여겨지죠. 하지만 12월 역시 하나의 시작입니다. 12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또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지나간 11개월 동안 나는 뭘 했나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얼마나 알차게 만들어 갈 것인가, 새로운 하루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렇게 12월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활기차게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셔야죠. 또 바로 실행도 하셔야겠고요.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해야죠. 빠뜨린 거 없나? 조금 더 세금 측면에서 내가 유리하게 가져갈 것 없나? 그 중에 하나,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 사랑 기부제가 절세 전략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10만 원까지는. 그리고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나는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사실상 13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죠. 지자체들이 한우, 삼겹살, 김치, 간장게장 등등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의 지자체에 기부해달라고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무엇 사랑 기부제, 그 앞에 두 글자인데요. 본래 태어나 살던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두 글자죠. 다만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그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857님이랑 7953님 비롯해서 지역사랑 기부제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지역이 아니라 이거 두 글자. 나의 살던 여기까지.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하시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국내 1위의 이커머스 회사죠.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부동산에서는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비율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그리고 또 중형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보다 더 비싸졌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얘기부터 또 배당소득 분류과세율이 정해졌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이어서 최근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3,370만 명의 정보.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네, 저도 어제 아침에 문자를 받고 알았는데 저의 정보가 털렸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3,370만 명 안에 거의 다 들겠죠.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지금 65%고 이게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969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들 대부분이 그냥 다 털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쿠팡의 최초 인지 시점은 정보 유출 후 약 5개월이 지난 11월 18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때 쿠팡은 그 유출된 개인정보 계정이 4,500여 건 정도라고 확인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조사 결과 피해
피해 규모가 그 7,500배에 달하는 약 3,370만 건으로 이제 단위가 바뀌었죠.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쿠팡의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활성 고객 수가 2,470만 명인데, 그러니까 주로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만큼인데 잘 안 쓰는 사람들의 정보도 모두 털린 겁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이 포함이 되었는데, 쿠팡 측에서는 일단 카드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같이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털렸는지 이것도 알아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쿠팡 측에서는 해외 서버를 경유한 무단 접속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은 일단 이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150일 가까이 쿠팡의 데이터망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업계에서는 단순 외부 해킹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나서 이제 돈을 요구하거나 과시 목적으로 흔적을 남기는데, 이번 쿠팡 사례의 경우에는 범인이 5개월간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면서 데이터만 조용히 빼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팡 시스템의 구조와 취약점을 훤히 뚫고 있는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중국 국적을 가진 분이 개발자로 쿠팡에서 일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출한 뒤에 해외로 도주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미 중국에 간 후에 거기에서 접속을 해서 정보를 계속 빼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쿠팡에 신고한 성명 불상자, 이 직원이죠. 이 사람을 추적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출받은 쿠팡의 서버 기록을 분석해서 유출 경로 그리고 피해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그 직원이 쿠팡 내부에 있을 때 빼낸 건지, 네. 중국으로 건너가서 빼낸 건지, 물론 이제 아직까지 100%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밝혀내야죠. 네. 경찰 수사로. 근데 쿠팡 나름대로 뭐 보안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만 약 889억 원을 쓴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네. 국내 유통사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고 또 카카오 같은 주요 테크 기업들을 뛰어넘는 투자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돈을 쏟아붓고도 정보가 유출이 된 건데, 전문가들은 이제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의식이 낮다는 건데요. 쿠팡의 투자는 대부분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거나 뭐 서버를 증설하거나 이제 주로 하드웨어 그리고 외부 방어에만 집중을 했는데, 네. 반면에 이제 급격히 커진 조직 규모에 비해서 내부 통제 그리고 권한 관리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세스가 이제 허술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로그인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로그인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털었던 건데, 그래서 이용자와 매출을 빠르게 늘리는 속도전에 대비하느라고 개발자 그리고 운영자의 편의를 위해서 보안 빗장을 관행적으로 풀어놓은 게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쿠팡의 활성 고객보다 더 많은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좀비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900만 건 정도가 이제 휴면 회원이거나 이제 탈퇴원 회원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정보보호법상 이제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파기를 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쿠팡이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서 한 바구니에 담아놨다가 피해를 키웠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상숙님이 쿠팡에서 개인 고객 정보 누출 그 문자 받고 나니까 마음이 심란하네요. 불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7252님은 쿠팡은 사과만 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가 뭘 해야 하는지 말도 안 해주네요. 이렇게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근데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 일부 주문 내역, 그러니까 뭐 로그인 정보라든지 카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현재까지는 쿠팡이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2차 피해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때요? 네, 일단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사실 처음에 쿠팡에서는 그 4천 건 정도 유출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3천만 건으로 늘어났으니까 사실 정말 유출된 정보가 없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유출된 정보의 결합만으로도 보이스피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타깃팅
타깃형 이제 스미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조직이 이름, 주소 그리고 최근 주문 내역을 알기 때문에 네, 뭐 주문하신 정보, 주문하신 물건을 뭐 뒀습니다. 아니면 어제 보낸 물건이 뭐 기저귀를 주문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은 사실 맞으니까 이제 열어볼 수 있잖아요. 혹할 수 있죠. 네, 그럼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엊그제 도착한 사과. 네. 내용물이 잘못돼서 저희가 반품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URL을 터치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악성 코드를 문자 메시지에 심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제 피해 보상, 환불 등의 키워드를 이용한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시지가 와서 이제 주소가 있으면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의심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식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개인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만 입력을 해야 하고요. 또 인증번호는 모바일 결제로 연결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중요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거 넣으시잖아요. 네네. 이거를 근데 그것도 유출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네, 그래서 쿠팡은 어제 이제 박대준 그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서 쿠팡 탈퇴 움직임, 또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긴급 회의를 열고 이제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하고 대국민 보안 공지를 진행한 만큼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946님이 쿠팡에서 문자 안 왔으면 정보 유출 안 된 건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832님. 와이프는 문자를 받았고 저는 안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또 알려주고. 그 문자는 이제 유출된 분들에게만 보냈다고 하는데 시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9일부터 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30일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문자 안 받았으니까 내 개인정보는 유출 안 됐겠지 이렇게 또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홍경민님은 참 쿠팡이 서비스 감사하고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만큼 배신감도 크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하여튼 이 추이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고 수사 결과도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도 볼게요. 2026년 내년도 그 예산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법정 처리 시한이 항상 12월 2일 아닙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여야가 새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복지성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여당은 감액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요 728조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한 5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정책펀드 예산 3조 5천억 원,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1조 1,500억 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예산 삭감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예산 마련을 위해서 이 국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나라 빚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반면에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한 예산이니만큼 줄일 수 없다. 원안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하기에는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 모을 수밖에 없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네. 이 당초 정부안은 최고세율이 35%였는 건데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5%포인트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정부안에는 없었는데 배당 3억 이상 50억 미만 구간을 신설을 했고요. 여기에는 25%의 배당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적용받는 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면 됩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배당이 들어오면 이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일각에서는 어차피 부자들이 더 많이 배당 받아가는 거 아니냐, 그들의 세금이 더 많이 깎여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그것도 일각 일리가 있죠. 다만 배당을 결정을 하는 게 또 대주주들이다 보니까 대주주들의 세금이 낮아져야 배당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돈이 증시나 경제 전반적으로 또 돌고 돌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랑 교육세는 이거는 여야 합의가 아직도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정부의 원안대로 올라가는데요. 이 법인세 정부 원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때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종전대로 1%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3천억 초과 법인은 24%에서 25%로 2억 원 이하 최저 구간 법인세율도 9%에서 10%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화시켰다라고 이제 정부는 말하고 있고요. 야당은 영업이익이 낮은 최저 구간 법인세율은 올리지 말자고 했지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금융업과 보험업에 부과하는 이 교육세율도 야당에서는 세금 부담 좀 완화해 주자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 및 법안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는 일단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까지인 걸 안 지켜도 국회의원들이 처벌받는 게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일단 끝까지 조금 더 여야가 합의를 하겠다. 이런 모습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부동산 계약을 했다가 매매 계약을 했다가 없던 일로 물리는 일이 참 많죠, 올해 특히. 네, 국토교통부의 이제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올해 11월까지 거래 건수가 7만 5천여 건 정도인데 이 중에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약 5,600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약의 7%를 넘고 이게 관련 자료가 공개된 게 2020년인데 이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해제 계약의 총 거래 금액이 7조 6천억 원인데 계약당으로 따지면 이제 평균 13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계약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위약금을 10%로만 잡아도 평균적으로 거래 건당 1억 3천만 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날라간 셈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상반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확대 재지정이 있었죠. 2, 3월에.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6.27 대출 규제 그리고 9.7 공급 대책 그리고 11호 규제 지역 확대 등의 이제 대책이 연이어서 발표가 됐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6.27 대출 규제를 돈줄 제기가 본격화된 6월부터는 이제 10%를 넘기도 했고요. 10월과 11월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2.5%, 1.0% 선으로 낮지만 이제 향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계약서 쓰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세부 내용 수정 기능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틀렸으면은 수정을 못하고 취소하고 재신고 과정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매매 거래 취소 건수가 너무 많아지는 건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못하는지 개정을 해야죠. 수정을 해야죠. 그리고 요즘에는 면적이 넓은 중대형 아파트보다 중형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이건 KB부동산 통계인데요. 올해 11월에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별 평균 매매가를 봤을 때 중형, 그러니까 이게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게 2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이랑 비교했을 때 중대형은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인데 네. 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2억 원이나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일단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요즘에 2, 3인 가구 정도가 보편화되면서 굳이 비싼 중대형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드레스룸, 팬트리 이런 실속 설계가 도입이 되면서 중형만으로도 기존의 이제 중대형만큼이나 이제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 수요가 이동을 한 건데요. 근데 다만 이제 지역별로는 양상이 조금 갈렸습니다. 강북 14개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대형이 중형보다 비쌌는데 집값 상승폭이 가파른 강남 11개구는 이제 중형이 중대형을 앞섰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 부담이 크니까 강남권에서는 이제 중형을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쏠린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다만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평균 가격이 36억 2,830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형, 중대형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지금 독감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약국에서 의약품이 동나는 경우가 생겨요? 예, 이게 전국 약국에서요, 뭐 감기약이나 항생제, 혈압약 같은 주요 의약품이 품절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얼핏 생산량이 적은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이 원인으로는 국내 약품 시장의 불투명한 유통 구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네. 이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사가 약 300여 곳 있는데요. 하지만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업체 수는 약 4,000곳입니다. 이 의약품 생산처보다 유통처가 10배 이상 많다 보니까요. 일부 인기 있는 약의 경우 재고 관리 및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필요한 의약품이 어느 도매업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어서요. 이 재고 관리나 배송 추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는데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팔리지가 않아서 반품이 오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이게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요. 일부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끼워 팔기 같은 편법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자 끼워 팔듯이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에요.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라는 약품 수량이 부족했는데요. 한 유통업체가 삭센다를 사면서 비슷한 성능을 가진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약을 끼워 팔아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품절약을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의약품을 강매하는 방식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또 최근에는 한 약품 유통업체 사원이 추석 이후에 특정 회사의 실업이 품절될 수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전국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주문해서 실제로 해당 약품이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유행하는 빵 과자 얘기도 아니고 의약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뭐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정부는 대체 조제 활성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의약품이 인기를 끌면 비슷한 효과를 갖는 다른 의약품으로 브랜드 의약품으로 이렇게 제조를 해줘라라는 건데요. 네. 또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의약품을 주문하는 바로팜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 이 품절 등으로 주문이 불가능한 품목이 올해 72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신고된 수급 불안 품목은 7개. 또 제약사가 식약처의 공급 부족을 신고한 품목이 2개로 현실에서는 70개가 부족한데 정부는 한 7개 정도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제약업계에서도 의약품은 유통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해야 하는 품목인데 그렇지 않은 만큼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명환님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라고 반문해 주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이 IT 유통 강국에서 말이죠. 의약품 유통 구조도 조금 더 투명해지길 또 기대해 보겠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정답은 2글자고요. 누구나 한 번씩 떠올릴수록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아련한 그 기억 속의 2글자이기도 합니다.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이것 사랑기부제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거주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기부를 했을 때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 세금에서 10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세금 10만 원 안 내도 되는 거고요.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하는 게 사실은 손해이기도 한데 5811님 네 여기 항상 그립습니다.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3647님 타향사랑 기부제라고 했으면 호응이 덜했겠죠 라고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1914님 저의 라디오 여기는 성공예감입니다 라고
항상 이제 마음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고요. 고맙습니다. 4912님, 저의 여기는 황해도인데요. 너무 가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영란님, 예전에 그 드라마, KBS 드라마였죠. 전설의 여기. 예, 오랜만에 출첵 인사드리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자, 그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타향 아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한 말인데요. 불법 사금융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제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데 진짜 소액 빌려주고 이자만 몇천 %, 이런 식으로 정말 고금리를 요구했던 그런 불법 사례. 피해 신고만 올해 14,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는데요. 이 추심 문제 법적으로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우선은 불법 대출 받지 말아야 되는데 네네. 그 불법 대출이라는 것의 법적인 기준 네. 어떻게 돼요? 뭐 급한 마음에 잠깐만 쓸 생각으로 돈 예. 빌렸다가 뭐 고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나중에는 이자가 원금보다 높아지는,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도 오잖아요. 예. 그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은 대출을 하면서 최대 4,442%의 연이자를 계약해서 돈을 받던 일당이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97만 원을 빌렸던 피해자는 빚을 지다가 11개월간 5,7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97만 원 빌렸는데 5천만 원 네. 넘는 이자가 붙었다고요? 네네. 이거 딱 들으면은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뭐 불법이다라는 것이 딱 이제 알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자율은 1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예. 대출 기간이 며칠이든 뭐 일주일이든 1년이든 연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연환산. 네.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이제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 20%가 상한인 거예요, 법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20%를 넘는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만약 20%를 넘겨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네. 원금이 5천만 원, 이자율은 연 36%. 연 3%, 월 3%입니다. 그럼 매월 이자를 150만 원씩 내오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1년간 1,800만 원을 이자로 내는 것입니다. 근데 법정 최고 이자는 20%잖아요. 그럼 20%만 한다라고 하면은 1년 이자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럼 1,800만 원의 이자를 냈는데 법정 최고 이자는 1,000만 원이다. 800만 원을 더 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800만 원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본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까이게 되고 만약에 원금마저도 다 갚았는데 이자를 더 낸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더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97만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 넘는 이자가 붙은 사례는 당연히 안 내도 되는 거고 냈다면 네. 돌려받을 수 있는 네. 거고. 또 요즘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5년 7월 25일부터는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네.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어서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마저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거는 돈 빌리신 분들이 역공을 펼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도 소송 없이 채무 면책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죠. 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액 대출을 받을 때 네. 선이자를 먼저 뗍니다라고 하면서 네. 500만 원 빌려주면서 100만 원을 떼고 뭐 400만 원만 입금해 준다라든지 이런 네, 경우 네. 있잖아요. 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만 빌린 경우에도 이자 제한법이 가능합니다. 이 이자 제한법의 그 계산 기준은 실질적으로 받은 금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받은 금원에서 뭐 선이자가 뗀 것이 이제 그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원금에 충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원금을 그러니까 갚은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선이자 100만 원을 떼고 내가 나머지를 대출받았다라고 하면 네. 이 100만 원이 이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요즘에 청소년 상대로 하는 소액 불법 대출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네. SNS 많이 하니까 네네. 거기 막 광고 띄우고. 이런 거 법적으로 어때요?
그 성인들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급전 빌리고 그렇죠.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아직 경제관념 잘 서 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불법 대출을 권유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수법은 이럽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현금화를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서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액수를 제외한 뒤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수료율이 최고 50% 정도로 높고 추후 소액 결제 이용금을 이 청소년이 본인이 직접 해야 돼서 네. 사실상 이게 고금리 불법 대출에 해당합니다. 사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특히 광고가 뭐 대출이라는 말 대신에 상품권 구매 대행, 결제 대행 등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유도를 하니까 대출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착각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광고가 또 작년보다 20% 이상 늘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혹시라도 주변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청소년들이 그 대출인 줄 몰랐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일부 어른들이 이걸 또 악용을 하는 거고요. 네. 또 그 빚 독촉 이것도 기준이 항상 헷갈립니다. 네. 그냥 단순히 돈 빨리 갚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닐 테고 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당한 변제 요청은 필요합니다. 뭐 채권자로서도 자신의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과도하게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사실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 우리가 영화에서 본 채무 추심 관련 장면들은 대부분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우선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1일 최대 2회 이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2번만 연락이 가능하고요. 일주일 동안은 총 7회를 초과해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직장에게 연락하면 안 되고요. 본인에게만 도촉이 가능합니다. 협박, 욕설, 모욕적인 언행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강제로 방문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물건을 가져가서 이걸로 변제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근데 또 그 왜 다중 채무라고 하잖아요. 여러 곳에서 빚을 내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7번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도 일주일에 6번씩 3군데서 받으면 6, 3, 18, 네. 18번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 힘들게 한다 하더라고요. 네. 유은영 님이 대법에서 법정 최고이자 넘기에 부과하고 안 갚으면 어떤 무력 행사를 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한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거. 네. 이건 어때요? 사실 가족한테 대신 갚으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권 추심법 위반입니다. 그게 말이나 글 이런 부분들을 가족, 배우자, 직장 동료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냥 가족, 배우자, 직장 동료에게 채무자가 어디에 있느냐, 연락처가 어떻게 되느냐 정도를 문의하는 정도 선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어머니를 만나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어디 갔어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네. 아무개가 100만 원 안 갚았는데 어디 가서 이러면 불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 행위를 주장하면은 돌려받으려는 돈 대신에 오히려 손해배상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악질들이 많습니다. 채무자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계약서 돈 빌려간 거 네. SNS에 퍼뜨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피해자 사진, 영상, 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모두 다 불법입니다. 채무자가 계약할 때 이러한 조건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이런 거 네, 돈 못 갚으면 네네. SNS에 영상을 올린다라는 네. 것도 계약서에 썼어도 네. 불법이니까 안 맞습니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 공개에 대해 아무런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면은 해당 게시물 차단 가능하시고요. 또 그 불법 대부 계약 무효 소송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래님이 요즘에도 연대 보증인 제도가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이거 없어졌죠? 네네. 없어졌죠. 그리고 또 정수기 렌탈, 네. 공기청정기 렌탈 이런 렌탈 서비스들 많이 이용하시다가 네. 이거 한 달에 몇만 원씩 못 내서
나중에 쌓여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업체들도 또 추심을 한다면서요. 네네. 사실 대부 업체 같은 경우는 등록 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도 받는데 네. 이 렌털 구독료 채권 같은 경우는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으로 판단됩니다.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추심 행태가 좀 과도해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대여료를 100만 원 정도가 밀렸는데 나중에 270만 원으로 불어나서 이 부분이 이제 적용 이자율이 이제 그 이자 제한법을 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효가 이런 채권들은 3년인데 시효를 넘어서 추심하는 일들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금융권 렌털 채권을 제도권 관리 체계 안에 편입해가지고 대부업체와 동일하게 좀 보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응할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추심 때문에 너무 힘들다. 법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도 때도 없는 연락과 협박에 괴로우신 분들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요? 네네. 피해자분들이 연락받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셔가지고 소송 대리라든가 연락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빚 갚으라고 하지 말고 나도 노력 중인데 내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진행을 될 수 있어서 예. 일단 일정한 기준의 그 소득 이하라면은 소송까지 다 진행이 돼서 좀 굉장히 편리하고 또 쉽게 이 당장의 압박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채권 추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쪽에도 인력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원 기간은 6개월인데 1회 해서 한번 연장할 수가 있고 피해자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78만 원 이하 농업인 같은 경우는 334만 원 이하라면은 소송 대리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화로는 금감원의 1332번 또 법률구조공단의 132번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시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에 예산을 또 늘린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변호사가 채권자를 상대해 준다. 다만 이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조혜일님, 안 갚는 사람들이 갑이네요. 이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돈은 갚을 건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애초에 불법 사금융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것부터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 불법 사금융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급전이 필요하셔서 또 신용이 낮아서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셔서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안전하게 저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부 업체를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문자나 SNS 대출 광고는 이게 너무 고리로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범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심하시고 이용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약정서 쓰시고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정부랑 금융사들이 같이 만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 검색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대부업체나 사금융 정말로 좀 지양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며 사과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에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식 재판도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것저것 내야 할 거 많은데 건강보험료까지 또 오른다라고 하면 답답하시죠. 지난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됐는데요. 그 인상된 고지서가 속속 지금 아마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릅니까? 네, 이미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네, 지난 11월부터 지역가입 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 새로운 소득이랑 재산 기준이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가입 세대 무려 3분의 1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고요. 이제 퍼센트로 보면은 보험료는 한 5.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년도 소득이랑 25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을 신규 반영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약 3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전달보다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올해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 세대의 3분의 1. 그러니까 3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올라갔다. 네, 저도 그 3분의 1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슬퍼요. 소니의 크리에이터 같은 뭐 프리랜서라든지 네.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지역 가입자만 바뀌는 거야? 직장인은 똑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직접적인 타겟은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프리랜서 쪽이 맞습니다. 네. 그동안은 재산이나 자동차 비중이 너무 크고 또 소득이 적은데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 많이 내는 불합리가 좀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소득 중심으로 비중을 옮기고 재산, 자동차 비중 줄여가는 방향으로 손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다만 직장인도 아예 무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에 비례해서 보험료 내고 회사 본인이 나눠가지고 부담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지만요. 직장인도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같은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별도로 건보료를 내는 등 이 구조가 좀 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급여소득 있으면서 여기에 부업이나 투자소득 여러 가지 기타의 소득 있는 분들은 그냥 내가 직장 가입자로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점점 지역 가입자 비슷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투잡 뛰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분명히 건보료 떼고 나서 월급 네. 줬는데 추가로 더 내세요. 네. 이런 통지서가 막 날아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재산보다는 소득 쪽에다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는 사실은 조금 간단하긴 해도 지역 가입자들이 좀 복잡해요. 사실. 네.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네. 일단은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처럼 월급만 보는 게 아니고요. 훨씬 많은 요소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소득 있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재산도 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점수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점수 환산해서 총점을 구하고요. 여기다가 점수당 금액 곱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2148님이 지역보험료 3년 동안 트럭 운전 수입이 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네. 올라서 의아했는데 다 같이 오른 거였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지서 날아오면 아니 뭘 또 올린대. 뭘 또 그러니까요. 내래. 자꾸 이런 거 야속하죠. 많은데 이런 걸 또 알아둬야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구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네. 있으면 거기에다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네. 이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나요? 이게 어때요? 가면 갈수록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고 또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족만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데 이 연간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요 또 피부양자에서 마냥 있을 수 없고 탈락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은 없기는 하지만 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은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다.
요렇게 판단을 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방식이에요.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재산 기준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탈락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지는 거고요. 이자 배당 연금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못 되고 네. 재산도 또 봐야 하고. 네. 근데 거기 아까 이자 배당뿐만 아니라 연금 소득도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연금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원래는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박탈되는 사례도 있다 하더라고요. 꽤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 본인 명의로 4대 보험 내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는 뭐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명의 앞에 이 직장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아예 안 내는 걸 네. 선택하시는 분 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국민연금의 수령액도 늘어나고요. 여기에다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뭐 개인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 함께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이 꽤 되는 경우가 뭐 적지는 않거든요. 네. 뭐 그러면은 요 소득들이 2천만 원 또 기준 넘게 되면은 어느 날 날아오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셨습니다. 이러면서 통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매달 뭐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대 이렇게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또 사실 연금이 늘어나는 걸 또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건보료는 확 튀어오르니까 체감상 이거 내가 연금 받는 만큼 또 뺏기는 것 같다. 이렇게 불만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9032님이 연금만 9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보내주셨는데 뭐 1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조금 넘는 네. 거니까 아직은 괜찮은 1,000만 원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네. 근데 또 다른 개인연금이라든지 맞습니다. 또 나중에 또 받으실 수 있는 것도 합산을 하게 됐을 때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그쵸. 거. 아이고. 그럼 일단은 건보료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네. 근데 나는 좀 납부하는 게 힘들다. 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이의 신청이랑 산정 기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실제 소득, 재산 상황이 건강보험공단에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이거 생각보다 적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 있다거나 뭐 폐업한 사업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뭐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이나 폐업 신고서나 이런 것들 근거로 공단에 이의 신청하면은 보험료를 다시 산정을 해주고요. 이게 전산으로 자동으로 즉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시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시차도 있고 또 누락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소득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 받으신다거나 뭐 이 연금을 일시적으로 좀 일부를 먼저 일시수령. 수령한다거나 부동산 매각이 있었다거나 뭐 매도를 했다거나 이런 때는 그 해에만 특별히 그냥 우리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반적인 소득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 추이를 증명을 하고요. 현재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고지서가 날아왔네. 뭐 예를 들어 뭐 3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30만 원 고지고대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번쯤은 내 보험료가 진짜 이게 맞게 나온 건가 확인은 좀 해보시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냥 통지서 날아오면 내라는 대로 이제 내는 착한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의 신청 제도도 있고 네. 산정 기준을 점검하는 제도도 있다라는 거 또 따져봐야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이거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연체 이자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납이 되면 재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해서 압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보험, 급여, 제한. 뭐 큰 수술이나 고가 치료 받아야 될 때 만약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되면은 이거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이 엄청 커지거든요. 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커지는데 그때 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아예 안 내는 선택보다는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정 납부, 분할 납부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완전 체납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우회적인 방법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연체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내가 이제 큰 병 생겼을 때 건강보험 제대로 적용 못 받으니까 내가 내기는 낼 테니까 분할 납부라도 좀 해주세요. 이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오, 좋네요. 또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또 있습니까? 네, 일단 보험료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알아보셔야겠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한다거나 가족 간 명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부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에는 무조건 자녀 피부양자로 들어갈래라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건보료 함께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좀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어려워요. 이 뭐냐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 뭐 이렇게 어려워요. 뭐냐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거나 전세를 살면서 받은 대출이 있는 지역 가입자라면 네. 이 일정 조건 충족하면은 그 대출을 요 부채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서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재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요건으로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1주택자나 전월세 평가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임차 무주택자 중에서 집을 구입할 때 혹은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주할 때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상되시고요. 이 모바일 더 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 시사 방문 통해 가지고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보험료 확실히 아끼실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게 말은 어렵습니다만 5억 원 이하 1주택자나 네. 전월세 평가액 1.5억 원 이하 임차 무주택자 중에서 이 부채를 이제 빼준다라는 네, 거, 그렇습니다.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으로 증시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